샬롬. 일론 머스크 19번째 38장 펠컨의 착륙 스페이스X 2014에서 2015년 블루 오리진과의 경쟁.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려는 머스크의 노력은 그래스호퍼라는 실험적인 펠컨 9호의 프로토타입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이 로켓은 착륙용 다리와 조종 가능한 그리드핀 격자 모양 날개를 갖추었고, 텍사스주 맥그리거의 스페이스X 테스트 시설에서 약 3,000피트 약 914m 상공까지 올랐다가 천천히 내려올 수 있었다. 이러한 진전에 흥분한 머스크는 2014년 8월 스페이스X 이사진을 그곳으로 초대하여 눈앞에 구현되는 미래를 보게 했다. 그날은 머스크의 사실상의 참모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입사한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모험 추구자인 샘 테일러가 출근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잘 다듬은 수염과 활짝 웃는 미소, 날카로운 눈빛이 돋보이는 그는 자신의 보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감정 수용 능력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열의를 갖추고 있었다. 대학 시절 학부 유머 잡지인 하버드 램프의 비즈니스 매니저를 맡은 바 있던 그는 머스크의 유머와 광적인 강렬함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았다. 머스크 밑에서 일하게 된 직후 하버드 램프의 성에서 열린 파티에 머스크를 데려가기도 했다. 맥그리거 테스트 시설에서 열린 회의에서 스페이스X 이사지는 회사가 개발 중인 우주복 디자인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이 사람을 우주로 보내려면 아직 수년은 더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말이다. 텔러는 나중에 경이롭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빙 둘러앉아 화성에 건설할 도시에 대한 계획과 그곳에서 사람들이 입을 옷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모두들 그것이 완전히 정상적인 대화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화의 주요 이벤트는 펠컨 9호의 착륙 테스트를 지켜보는 것이었다. 태양이 장렬하고 거대한 귀뚜라미들이 쥐어 몰려다니는 텍사스 사막의 8월 어느 날이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작은 텐트 아래 옹기종기 모여서 있었다. 로켓은 약 3,000피트 상공까지 상승하여 재진입 로켓을 작동한 후 발사대 위를 선회한 다음 직립하여 착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륙 직후 엔진 3개 중 하나가 고장이 나 로켓이 폭발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머스크는 다시 모험가 모드로 되돌아갔다. 그는 현장 관리자에게 벤을 가져오라고 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잔해로 가보자는 것이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합니다. 관리자가 말했다. 우린 가볼 겁니다. 머스크가 말했다. 만약 폭발하면 불타는 잔해 사이로 걸어 나오면 되겠지요. 근데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생길까요? 모두들 긴장이 묻어난 웃음을 흘리며 뒤를 따랐다. 마치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세트장 같았다. 땅에 분화구가 파였고 덤불들이 불타고 있었으며 여기저기 그을린 금속 조각들이 너부러져 있었다. 스티브 저베스는 머스크에게 기념품으로 몇 조각을 가져가도 되는지 물었다. 머스크는 물론이죠 라고 말하며 자기 것도 몇 개 골랐다. 안토니오 그라시아스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교훈은 실패에서 나온다는 말로 모두를 격려하려 애썼다. 선택할 수 있다면 난 성공에서 배우는 쪽을 택할 것이요. 머스크는 응수했다. 스페이스X 이 사고는 결과적으로 업계 전반에서 연달아 터질 악재의 서막이 되었다. 얼마 후 오비탈 사이언스에서 만든 로켓이 우주 정거장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폭발했다. 이어서 러시아의 화물 소송 임무도 실패로 돌아갔다.
우주 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식량과 보급품이 고갈돼 위험에 처했다. 그렇게 머스크의 44번째 생일인 2015년 6월 28일로 예정된 스페이스X 펠컨 9호의 화물 수송 임무에 많은 것이 걸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륙 2분 후 헬륨 탱크를 지탱하는 2단 스테이지의 버팀대가 찌그러지면서 로켓이 폭발해 버리고 말았다. 7년간의 성공적인 발사 끝에 펠컨 9호의 첫 실패가 기록되었다. 그 사이 베조스는 약간의 진전을 이루고 있었다. 2015년 11월 그는 발사한 로켓이 우주 공간의 시작이라고 여겨지는 고도, 즉 약 62마일, 약 100km 상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11분간의 비행에 성공했다. GPS 시스템과 조향 날개의 인도에 따라 로켓은 대기권으로 돌아왔고 부스터 엔진을 재점화하여 하강 속도를 늦췄다. 착륙용 다리를 펼친 로켓은 지상 바로 위로 맴돌며 좌표를 조정한 후 부드럽게 착륙했다. 베조스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성공을 발표했다. 로켓의 완전한 재사용은 그 분야의 판도를 뒤바꿀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생애 처음으로 트윗을 날렸다. 가장 희귀한 거 중고 로켓. 제어된 착륙은 쉽지 않지만 제대로 하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짜증이 났다. 그는 베조스의 성공이 궤도에 탑재체를 올리고 돌아온 진정한 성배가 아니라 궤도에 이르지 못한 준궤도 비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머스크는 트위터에 응수 차원의 글을 올렸다. 뭐 그렇게 아주 희귀한 것은 아님. 스페이스X 그래스호퍼 로켓이 3년 전에 6번의 준궤도 비행을 수행했고 여전히 건재합니다. 사실 그래스호퍼는 약 3,000피트, 약 1km 상공까지만 비행했는데 이는 블루오리진의 로켓이 올라간 높이의 100분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머스크의 구분은 틀리지 않았다.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로켓은 우주 관광객에게는 재미있는지 모르지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국제우주 정거장에 도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런 임무에는 펠컨 9호와 같은 강력한 성능을 갖춘 로켓이 필요했다. 그런 로켓을 착륙시키고 재사용한다면 중요도 측면에서 확실히 다른 수준의 위협이 될 터였다. 펠컨이 착륙했습니다. 머스크에게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은 베조스의 준궤도 비행이 있고 불과 4주 후인 2015년 12월 21일이었다. 중력을 정복하기 위한 끈질긴 탐구 끝에 머스크는 펠컨 9호를 재설계했다. 새 버전은 액체 산소 연료를 화씨 영하 350도까지 과냉각하여 밀도를 높임으로써 더 많이 로켓에 탐지할 수 있었다. 늘 그렇듯이 그는 로켓의 크기나 질량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동력을 로켓에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마쿠 준코사는 말한다. 인류는 연료를 점점 더 낮은 온도로 냉각해서 효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라고 계속 우리를 최근에 댔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이긴 했지만 우리로서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준코사는 밸브에 문제가 생기거나 노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몇 차례 반발했지만 머스크는 굽히지 않았다. 여기에 제1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없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해내야 하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초조해지던지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준코사의 말이다. 비디오 피드를 지켜보던 그의 눈에 갑자기 걱정스러운 장면이 들어왔다. 1단 스테이지와 2단 스테이지 사이에 요부에서 소량의 액체가 방울방울 맺혔다. 액체 질소라면 괜찮지만 관행각대
땐 탱크에서 새어나온 액체 산소라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중코사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만약 내 회사였다면 당장 중단시켰을 겁니다. 중코사의 회상이다. 중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중코사가 머스크에게 물었다. 카운트다운이 마지막 1분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머스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스테이지의 연결부에 약간의 액체 산소가 있다면 얼마나 위험할까? 위험하긴 하겠지만 아주 작은 위험일 뿐이야. 그가 말했다. 그냥 갑시다. 몇 년 후 중코사는 머스크가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을 영상으로 다시 보았다. 나는 당시 일론이 재빠르게 복잡한 계산을 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그냥 어깨를 으쓱한 후 지시를 하더군요. 그는 물리학이라는 것에 대해 그 정도의 직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판단이 옳았다. 발사는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그런 다음 부스터가 되돌아와 39에 발사돼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마련해 놓은 착륙대에 안전하게 착륙하는지 지켜보기 위한 10분간의 기다림이 이어졌다. 2단이 분리된 직후 부스터는 자세 제어 엔진을 점화해 다시 케이프 쪽으로 선회에 떨어지다가 바닥을 아래쪽으로 향한 최하강 속도를 둔화시켰다. 이후 부스터는 GPS와 센서가 인도하여 그리드 핀이 조정을 돕는 가운데 착륙대를 향해 서서히 내려왔다. 잠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머스크는 관제실에서 뛰쳐나와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가서는 어둠을 응시하며 로켓이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서 내려와, 어서 천천히. 그는 양손을 허리에 대고 고속도로 옆에 서서 이렇게 속삭였다. 그러던 어느 순간 어디선가 쾅 하는 소리가 울려왔다. 그는 몸을 돌리고 낙담한 표정으로 다시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관제실로 향했다. 하지만 관제실 안에서는 거대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로켓이 다리를 펼치고 착륙대에 똑바로 안착한 모습이 보였고 발사 아나운서는 닐 암스트롱이 달에서 했던 말을 차용한 멘트를 날렸다. 펠컨이 착륙했습니다. 사실 머스크가 들은 그 큰 소리는 로켓이 대기권 상층에서 재진입할 때 발생한 음속 폭음이었다. 비행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소식을 알리러 관제실 밖으로 뛰어나왔다. 착륙대에 서 있어요. 그녀가 외쳤다. 머스크는 몸을 돌려 착륙대를 향해 나름의 발걸음을 옮겼다. 완전 대박이다. 그는 계속 혼자 말을 했다. 완전 대박이야. 그날 밤 그들은 모두 피시립스라는 해변가에 있는 바로 몰려가 파티를 열었다. 머스크는 맥주잔을 들어 올렸다. 방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로켓을 발사하고 착륙시켰습니다. 100여 명의 직원들과 놀란 구경꾼들에게 그렇게 외쳤다. 군중들이 USA, USA를 연호하자 머스크는 하늘을 향해 치켜 올리며 위아래로 벌쩍벌쩍 뛰었다. 스페이스X 펠컨 중계도 포스터 스테이지의 착륙을 축하합니다. 베조스는 트위터에게 이렇게 쓴 후 클럽에 들어온 걸 환영해요 라고 덧붙였다. 정중한 축하로 포장했지만 사실 날카로운 잽을 날린 것이다. 스페이스X가 착륙시킨 부스터가 중계도 비행을 마치고 돌아왔으므로 이제야 블루오리진이 착륙시킨 부스터와 같은 클럽에 속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그의 주장은 옳았다. 스페이스X 부스터 자체는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으며 탑 제체를 부양해 궤도에 진입시켰을 뿐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경로했다. 탑 제체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스페이스X 로켓을 다른 급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39장 두 번째 이혼 2012에서 2015년
탐룰라 라일리는 2010년 머스크와 결혼한 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연기 활동을 거의 포기한 채 살았다. 외동딸인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이를 많이 갖기를 꿈꿨고 그녀가 그린 그림에는 늘 금발의 소년들이 있었다. 일론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마치 제 상상 속에서 뛰어나오는 것 같은 아주 멋진 금발 머리의 쌍둥이였어요. 하지만 일론과의 관계가 여전히 조심스러웠던 그녀는 두 사람의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에서 결혼식 뒤풀이를 준비했을 때 그리고 머스크의 40번째 생일을 맞아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객차를 전세에 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머스크를 위한 파티를 계속 기획하고 연출했다. 그녀가 준비한 머스크의 41번째 생일 파티는 영국 시골의 대저택에서 열렸다. 그녀는 그곳을 빌려 프레드 에스테어와 진저 로저스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1933년도 영화 플라잉 다운 투 리의 절정 비행기 날개 위에서 춤을 추는 마지막 장면을 바탕으로 비행기 날개 위 댄스를 파티의 테마로 잡았다. 그녀는 브라이 툴링 윙워커스 세계적인 민간 에어쇼 팀을 고용해 게스트들에게 쌍엽기 날개 위에서 걷는 법을 가르치게 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대부분의 행사에 불참하고 대신 방에서 전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했다. 때때로 그는 나머지 삶을 불쾌한 방해물로 취급했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에 어떤 관계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는 인정한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었고 두 군데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요. 그래서 항상 일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메이는 타툴라를 측은히 여겼다. 그 애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일로는 늦게까지 일한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곤 했지요. 그 애는 그를 정말 사랑했지만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는 것에 지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의 정신이 온통 일에 팔려 있을 때 대부분의 시간이 그랬다. 타툴라는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항상 어떤 문제를 놓고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펍이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가 친절했던 그녀의 고향인 영국 시골 마을의 삶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런 삶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녀는 말한다. 저는 로스앤젤레스가 싫었고 영국이 몹시 그리웠어요. 그래서 2012년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가 합의안을 발현하는 동안 센타모니카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4개월 후 두 사람이 합의서에 서명하기 위해 법정에 만났을 때 이야기는 영화 같은 반전을 맞이했다. 그곳에서 판사 앞에 서서 일론을 쳐다봤더니 그가 대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물었고 타툴라의 말이다. 판사는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머스크는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애들이 당신이 어디 있는지 계속 물어봐. 결국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혼 절차는 끝까지 밟았지만 그녀는 결국 일론과 다시 동거하게 되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두 사람은 5 아이들과 함께 새 모델 S에 올라 여행을 떠났다. 머스크는 그녀가 에스콰이어지의 필자 톰 주노드의 점심 식사를 함께 하도록 주선하기로 했다. 타툴라는 주노도에게 자신의 주된 임무는 머스크가 킹크레이지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킹크레이지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타툴라가 물었다. 사람들이 왕이 되면 미쳐버린다는 뜻이에요. 2013년 6월 머스크의 42번째 생일을 맞아 타툴라는 뉴욕시 바로 북쪽의 테리타운에 있는 중세 유럽의 성을 모방해 지은 저택을 빌려 친구 40명을 초대했다. 이번 생일의 테마는 일본식 스팀펑크였는데 머스크를 비롯한 남성들은 모두 사무라이 복장을 했다. 그들은 윌리엄 길버트 영국의 작사가와 아서 설러번 영국의 작곡가가 합작한 코믹 오페라
더 미카도를 약간 각색한 연극을 펼쳤는데 머스크가 일본 전왕 역할을 맡았다. 다음은 칼 던지기 묘기쇼였다. 리스크를 회피하는 법이 없고 심지어 불필요한 리스크도 피하지 않는 머스크는 분홍색 풍선을 끼고 눈을 가린 채 칼을 던지는 묘기꾼의 관역 앞에 섰다. 절정은 수모 선수들의 경기 시범이었다. 마지막으로 몸무게가 350파운드, 약 159kg의 스모 챔피언이 한판 붙자며 머스크를 링으로 초대했다. 나를 가볍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유도의 던지기 기술을 시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맞붙었지요. 머스크는 말한다. 내가 과연 이 친구를 던질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결심하고 용을 썼는데 실제로 넘어가더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목 아래쪽에 디스크 하나가 터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머스크는 목에서 등까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결국 C5, C6주 간판을 복구하기 위한 수술을 3차례나 받아야 했다. 테슬라 또는 스페이스X 공장에서 회의할 때 가끔 그는 목 밑에 얼음 주머니를 받치고 바닥에 한동안 누워 있기도 했다. 테리타운 파티를 끝내고 몇 주 후인 2013년 7월 그와 타툴라는 다시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그들이 다이닝룸에서 조촐하게 식을 치렀다. 하지만 모든 동화가 이후로 계속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머스크의 일에 대한 집착은 계속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괴롭혔다.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었고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타툴라의 말이다. 그녀는 강에서 진주 홍합을 불법 채취하기로 결심한 불운한 범죄자의 이야기를 다룬 코미디 영화 스코티시 머슬의 각본 감독 및 주연을 맡으며 영화 경력을 재개했다. 그녀가 영화 촬영에 열중하고 있을 때 머스크와 아이들이 찾아왔다. 그녀는 머스크에게 영국에 계속 머물고 싶다고 다시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몇 번의 망설임과 화해 끝에 그녀는 2015년 9월 30일 생일을 맞아 최종 결정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에서 HBO 시리즈 웨스트월드의 촬영을 마친 후 그녀는 영원히 영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은 했다. 샬롯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에 나오는 우물한 남편을 언급하며 당신은 나의 노체스터시예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만약 손필드 홀에 불타서 당신이 눈이 멀게 되면 내가 와서 당신을 돌봐줄게요. 40장 인공지능 오픈 AI 2012에서 2015년 스페이스X에 투자한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필터 틸은 매년 자신의 파운더스 펀드가 자금을 투자한 기업의 리더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012년 모임에서 신경과학자이자 비디오 게임 설계자, 인공지능 연구자인 데미스 하사비스를 만난 머스크는 경쟁심을 숨기고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 4살 때부터 체스 신동으로 통했던 하사비스는 체스, 포커, 마스터 마인드 게임, 백게임원 등의 종목으로 구성되는 국제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에서 5차례나 챔피언에 올랐다. 그의 모던한 런던 사무실에는 앨런 투닝이 1950년에 발표해 후세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논문인 컴퓨팅 기계와 지능의 원본이 보관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튜링은 인간은 오늘날의 챗GPT와 유사한 기계와 경쟁시키는 이미테이션 게임을 제안했다. 그는 이 실험에서 인간과 기계의 반응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 기계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썼다. 튜링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하사비스는 인공 일반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신경망을 설계하는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했다. 다시 말해서 인간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일론과 나는 만나자마자 서로 죽이 잘 맞았고 얼마 후 나는 그의 로켓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허사비스의 말이다. 조립 라인이 훤히 내다보이는 군의 식당에 앉아
머스크는 자신이 화성에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려는 이유가 세계대전이나 소행성 충돌 등으로 문명의 붕괴 위기에 닥치는 경우 인간의 의식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귀를 기울이던 허사비스는 또 하나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공지능을 거론했다. 기계가 초지능을 갖게 되어 유한하고 미력한 인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인간을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머스크는 거의 1분 동안 조용히 생각에 잠겨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그런 무아지경의 시간 동안 여러 다양한 요인이 수년에 걸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에 관한 시각적 시뮬레이션을 실행한다고 그는 말한다. 머스크는 AI의 위험성에 대한 허사비스의 우려가 옳은지는 모른다고 판단했고 딥마인드가 하는 일은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기에 $500만 투자했다. 허사비스와 대화를 나누고 몇 주 머스크는 구글의 랠리 페이지에서 딥마인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두 사람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머스크는 종종 페이지의 벨레겔토 자택에 머물곤 했다.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은 둘이 밤늦게까지 대화하는 날이면 머스크가 거의 강박적으로 제기하는 주제가 되었다. 페이지는 이를 무시했다. 2013년 나파밸리에서 열린 머스크의 생일 파티에서 두 사람은 루크 로셋과 리드 호프만을 비롯한 다른 손님들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머스크는 우리가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을 대체하여 우리 종을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멸종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지는 반발했다. 언젠가 기계가 지능 수준, 심지어 의식 수준에까지 인간을 능가하게 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 그의 반론이었다. 진화의 다음 단계일 뿐이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머스크는 인간의 의식은 우주의 소중한 불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페이지는 그런 정서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식이 기계에 복제될 수 있다면 그 역시 인간의 의식만큼 소중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언젠가는 우리가 스스로의 의식을 기계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는 머스크가 자신의 종만 편향적으로 우월시하는 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했다. 머스크는 맞아요. 나는 친인간적이요 라고 답했다. 나는 정말로 인류를 좋아한다오 친구. 이런 까닭에 머스크는 2013년 말 페이지와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머스크와 그의 친구 루크 노색은 그 거래를 막기 위해 자금을 모아보기도 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파티에서 그들은 위층 옷방으로 가서 허사비스와 1시간 동안 스카이프로 영상 통화를 했다. 머스크는 허사비스에게 말했다. AI의 미래를 페이지가 통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그들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2013년 1월 구글의 딥마인드 인수가 발표되었다. 페이지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처음에는 머스크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동의했다. 첫 번째이자 유일한 회의는 스페이스X에서 열렸다. 구글의 페이지와 허사비스, 에릭 슈미트 회장, 그리고 리드 호프먼 등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일론이 내린 결론은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허튼 수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참모장 역할을 하던 샘 텔러는 말한다. 구글 사람들은 AI 안전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들의 힘을 제한하는 어떤 일도 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머스크는 그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했다. 그는 2014년 MIT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실존적 위험은 아마도 인공지능일 겁니다. 그래 아마존의 체포 디지털 비선 알렉사를 발표하고 구글도 비슷한 제품을 내놓자 머스크는 이들 시스템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인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애완동물 취급하기 시작할 수도 있었다. 내가 집고양이가 된다는 생각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는 말했다.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AI가 인간과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고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지와 분리될 때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딜 및 호프먼을 비롯한 페이팔 마피아들과 몇 차례 저녁 식사 모임을 하며 구글에 대응하고 AI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연락을 취했고 대통령은 2015년 5월에 1대1 면담 자리를 갖는데 동의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 말을 잘 이해했지요. 머스크는 말한다. 하지만 그가 진정 유의미한 수준으로 무언가를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더군요. 머스크는 이어서 소프트웨어 기업가이자 스포츠카 애호가이며 생존주의자인 샘 울트만을 만났다. 세련된 겉모습 뒤에 머스크와 같은 강렬함을 보유한 인물이었다. 몇 년 전에 머스크를 만난 적이 있었던 울트먼은 스페이스X를 방문해 머스크와 함께 공장을 둘러보며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울트먼은 말한다. 엔지니어 중 일부가 일론이 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흩어지거나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일론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가 로켓의 작은 부품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자세히 이해하고 있던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펠로알토에서 가진 조촐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울트먼은 머스크가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소를 공동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이름을 오픈AI로 정했다. 이 연구소의 방침은 끝.